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말이죠. 본체론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세상의 근본 원리가 뭔지를 탐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 근본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현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랑 바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마르크스, 또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일사상까지 다양한 관점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그 핵심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의 주장은 명확해요. 우주나 신의 근원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관, 사회관, 이게 다 달라지고 결국엔 문제 해결 방식까지 달라진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여러 사상들이 왜 현실 문제 해결에 좀 부족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통일사상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봤던 관점들,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쪽부터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선 이들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순수한 정신으로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는 신이 무에서 창조한 약간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정신이 우선이고 물질은 그 다음이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이 물질 세계의 중요성이 좀 간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현실을 좀 경시하게 될 수 있다. 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어떤 모순 같은 게 생기고 특히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얽힌 문제 해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을 정신으로만 본 점, 그리고 왜 창조했는지 그 동기나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는 점, 이걸 한계로 꼽고 있어요. 동양 사상 중에서는 성리학의 이기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거기도 이라는 원리와 기라는 물질적 요소로 세상을 설명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이 기설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긴 우주를 즉 법칙과 기, 진료로 봤죠. 특히 주자 같은 경우는 이를 더 근본적인 걸로 강조했고요. 그럼 이것도 비슷한 한계가 있었을까요? 네, 이 관점은 어떤 천지의 법칙에 맞춰서 조화롭게 살고 사회 윤리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자연이나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좀 방관적이거나 능동적인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낳았다고 지적해요. 여기도 역시 왜 만물이 생겨났는지 그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한계로 언급됩니다. 정신 중심, 원리 중심의 관점이 현실 문제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좀 다른 관점들을 보죠. 역사의 발전이나 뭐 물질적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본 관점들. 헤겔과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헤겔부터 볼까요? 그의 절대정신 개념,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아, 헤겔. 네. 자료에 따르면 헤겔은 우주의 근원을 이성적인 절대정신, 로고스라고도 하죠. 이걸로 보고 이 절대정신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발전 과정이요? 네, 변증법이라는 방식으로요. 정, 반, 합.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모순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군요.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발전해 간다는 거네요. 근데 이 자료는 해결 사상도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의 부조리함이나 모순조차도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다 발전 과정의 일부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된다? 그렇죠. 문제 해결에 좀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모순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투쟁 이론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분석도 내놓습니다. 범실론적인 자연관도 현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마르크스 얘기가 바로 나왔네요. 그럼 마르크스로 넘어가 보죠. 마르크스는 해겔의 변증법을 받아들였지만 근본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봤잖아요. 네, 맞아요. 변증법적 유물론이죠.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결국 폭력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이 자료는 마르크스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보나요? 가장 큰 문제로는 인간을 너무 계급적 존재로만 봤다는 점을 지적해요.
개개인이 가진 어떤 인격의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걸 좀 간과했다는 거죠. 계급이 개인보다 앞선다. 네. 그러다 보니 혁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들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것이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 혹은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또 폭력이 결국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어떤 현실 원리를 무시한 점, 이거 실패 요인으로 들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사상가들도 언급되던데요. 그들은 어땠나요? 네. 그들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죠. 쇼펜하우어는 해결과 반대로 세계의 본질을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생애의 의지로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염세주의로 이어졌죠. 아, 그래서 예술이나 금욕을 통한 혜택을 추구했군요. 그렇죠. 근데 자료는 이것도 결국 현실 도피일 뿐 근본 해결책은 못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의 창조나 구원의 섭리, 또 이 세계가 악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정반대였죠. 권력이지를 긍정하고 초인을 내세우고. 네, 맞아요. 니체는 현실을 긍정하고 신은 죽었다면서 기존 기독교 도덕을 막 비판했죠. 근데 이게 또 전통 가치를 뒤엎고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과 연결될 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그의 사상을 악용하기도 했고요. 그럼 니체의 실패 원인은 뭐라고 보나요? 자료는 그가 참된 신까지 부정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가 부정한 건 당시에 왜곡된 신의 모습이었지 신 자체는 아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정신, 이성, 물질, 의지,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훑어봤는데 이 자료들의 주저는 결국 각각 나름의 이유로 현실 문제 해결에는 다 한계를 보였다. 이거군요. 네, 그게 주된 논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통일 사상의 관점은 뭔가요? 핵심 개념이 좀 생소하던데. 심정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심정. 통일사상에서는 우주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을 바로 이 심정으로 본다고 설명해요. 심정, 마음심, 뜻청. 어떤 의미죠? 아주 깊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뭔가 기쁨을 느끼고 그걸 막 나누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마음의 충동.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과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의 충동. 네. 그리고 이 심정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지성, 감정, 의지 같은 내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걸 내적 성상이라고 하고 또 그걸 표현하려는 아이디어나 개념 같은 걸 내적 형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물질 세계의 근원이 되는 걸 형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수수작용하면서 존재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수작용이요? 그건 또 뭔가요? 말 그대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이라는 그 사랑의 동기를 중심으로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롭게 발전해 나간다, 이런 거죠. 아하. 이전 사상들이 정신이냐, 물질이냐, 이성이냐, 의지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쳤다면 통일 사상은 심정이라는 중심축을 놓고 이 모든 요소들의 조화와 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차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관점을 통해 왜 창조가 일어나는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속성 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현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기준이 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즉 우리의 본체론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심지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까지 정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올바른 본체론,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도 또 당신께도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만의 근본적인 관점, 즉 당신의 본체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관점이 당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